네, 2022년 드림플러스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공동 기획한 순서입니다. 오늘 무거웠어요. 형사 문제. 마지막에 최재욱 변호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괜히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실제로 최근에 다뤘던 사건 얘기하신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용 증명 받으면 후덜덜한 거 아닙니까? 뭐 일단 기분은 나쁘겠죠. 예. 기분 엄청 나쁘죠. 네, 뭐 받아보셨나요? 네. 네, 기분이 나쁜 게 일단 기분이 확 나빠지고, 이게 특히 내용 증명을 조금 세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했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고 뭐 그렇겠죠. 근데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약간 겁주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되면 최재욱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페북으로 연락하는 게 제일 빠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선착순 3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변호사 3분과 상담하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익명으로 2시 31분에 변호사님 잘생기셨어요. 누구세요 대체? 예, 이 시간대가 바로 민승현 변호사님 할 때였습니다. 무엇을 했길래 잘생김을 묻히고 오셔가지고 그 강의 자료 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따로 이렇게 답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되게 좀 궁금했던 거, 저도 궁금한 거 여기 있는데 그 클로이 여기 제 영어 이름이랑 같아요. 가장 형이 높은 죄목은 무엇일까요? 대표이사로 형이 가장 높은 죄목 있을까요? 아까 그 조선희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에 이렇게 철컹철컹 할 수 있는 10년형 이게 저는 딱 눈에 띄긴 하던데 혹시 막 구금되거나 벌금이 엄청 세거나 그럼 최고 형량이나 최고 벌금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가 257개의 경제 관련 법률을 전수조사한 결과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전수조사하면서 어떤 법령에 어떤 벌칙이 가장 높은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높다라고 특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까와 같이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에 뭐 징역 7년이야, 뭐 그리고 벌금도 높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있던 질문인데요. 카이스트 학생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하고 있는 기업자문의 핵심 영역을 좀 질문 주셨는데 규제로 인해 국내에서 사업화되기 어려웠던 원격 의료나 차량 공유 서비스와 같이 현재 규제에 맞지 않는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특정 영역을 얘기한 건 아닌데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원격 의료, 차량 공유 신기술 영역의 규제 샌드박스를 좀 많이 준비하시는 우리 민승현 변호사님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그쵸. 예. 일단 예로 먼저 원격 의료 같은 걸 말씀해 주셔서 그 원격 의료에 관한 기술이나 뭐 관련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기도 한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원격 의료가 정식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감염병의 이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렇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뭔가 규제를 분석해 보니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피할 것이냐 즐길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요. 근데 사업이라는 게 잔뜩 진행했다가 그 뒤늦게 가서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대체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내가 무슨 취미 생활을 하듯이 했다가 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그런 규제가 문제가 되면은 아예 그런 규제가 없는
국가로 찾아 나서는 방법이 하나 있겠죠. 예.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번 해볼만한데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러니까 일정한 특례를 받아서 규제를 면제받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영역별로 과연 그런 특례를 허용해 줄 것인지 가능한지, 그런 내용들이 수위가 상당히 다르다 보니까 영역별로 별도로 좀 그 전문가랑 좀 상담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게 특례를 받아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예, 그렇게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좋죠. 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가요 지금? 네네. 아, 너무 힘들 겁니다. 네. 힘들다. 네. 선제적으로 솔루션을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시기는 한데 어쨌든 어렵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김땡필님, 스타트업 CEO에게 자주 발생하는 형사 문제 케이스 사전 리스크 확인 방법, 형사 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아까 최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좀 러프하게는 나온 것 같긴 한데, 형사가 전화를 걸면 짧게 대답해라. 너무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녹음 버튼을 무조건 눌러라. 근데 살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어때요? 많지는 않죠. 예, 스타트업에서 형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사실은 저도 실무를 하면서도 많이 겪었던 문제는 아닌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형사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제목처럼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일단 그러니까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쟁 업체한테 이제 고소가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같이 이제 일하던 사람한테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투자사들한테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멘탈이 깨진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요건 이제 질문은 사전 리스크 확인 방법 이거는 사실은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민 변호사님이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 문제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는 일단 빨리 좀 알려야 된다, 법률 전문가에게. 예. 변호사에게 전화한다. 네. 전 이제 친한 지인분들한테 제가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쪽팔림을 무릅쓰라. 한번 쪽팔림을 무릅쓰면은 무혐의다. 뭐 그렇게 뭐 좀 세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진짜 빨리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사실 제가 재판을 지금 다음 달에 선고인데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전문가, 그러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로 올려준 질문 중에 보니까 이수님, 주요 거래처를 소개해준 브로커에게 계약 금액의 일정금을 리베이트 해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적인 소개 수수료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혹시 민 변호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브로커라는 게 이제 결국 중개인인데요. 이 중개인에 대해서는 중개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산업 분야에서 중개를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중개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가장 그 중개의 행위에 관해서 가장 그 심한 형사 처벌을 가하는 건 바로 이제 변호사법 위반이 대표적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예를 들면 뭐 속무 사건을 소개해주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개해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금지되는 중개 행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산업별을 보자면 부동산 중개와 같은 것들은 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면, 그리고 그 자격을 가지고 뭐 사무실 정식으로 등록해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그런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예. 이런 개별적인 법령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요 질문하신 의도는 그냥 제 느낌에는
투자와 관련된 투자금을 소개해주고 뭐 거래를 중개 수수료를 받는다. 뭐 이제 이런 개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투자금과 관련된 중개는 그 투자 중개업이라는 자본시장법상 또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뭔가 중개를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먼저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히 내가 챙겨야 할 몫이지라는 마인드를 버리시고 그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지를 꼼꼼히 좀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궁금한 건 의료기기 섹터에서는 왜 그 해외 디스트리뷰터들한테 일정의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문제인가요?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궁금해서요. 추가 질문. 네. 글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이제 상품을 소개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중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꼭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중개인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역사상 태고적부터 있던 직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적인 물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제 특정 섹터별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서 저도 좀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땡영님,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IP 표절, 비용 처리 시 횡령 등에 대해 CEO가 책임지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때 회사 업무로 인해 고소 고발을 당하게 되면 CEO 개인에게 어떤 악영향이 생기나요? 사업이 해외 진출하게 되었을 때 비자 발급이 불가한가 등. 이 부분에서 저는 저기가 픽업이 되는데, 만약에 뭐 형사상의 고소 고발 중인데 내가 해외 출장 가야 된다. 이거 상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데. 저희 최 변호사님 답변 가능하세요? 뭐 출국 금지 조치가 됐으면은 네, 출국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내용을 뭐 개인한테 악영향은 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수사를 받게 돼서 출국 금지 처분이 있다고 하면은 출국을 못 하는 거,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거의 네. 아니지 맞습니다. 않아요? 형이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뭐죠? 법의 대원칙이잖아요. 그 뭐죠? 형이 확정되기 무죄 추정의 전까지는 원칙. 무죄 추적 네. 되는 거니까 그거 때문이라도 이렇게 뭐 CEO한테 악영향이 현실적으로 간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형이 집행되기 전까진.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윤땡환님, 투자 계약서상 의무 조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 문제가 있는지요? 요거는 아까 투자 관련해서 우리 민 변호사님 얘기해 주셔가지고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상 의무 조항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형사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투자 계약상에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진술과 보장이라는 조항을 얘기했으면 내가 우리 회사의 재정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거짓말로 판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투자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형사 문제인데 돈이 건네갔는데 속아서 돈을 내줬다라는 구도가 반드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 계약상에 있는 진술 보장 문제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이행에서 돈이 건너갔기 때문에 사기죄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뭐 돈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했는데 갚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형사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돈을 빌릴 당시에 최초부터 직업도 없었고 가진 재산도 없었고 그래서 갚을 생각도 없었다라는 사정이 사후에 드러난다면
그러면 역시 그런 경우도 이제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기와 관련해서는 그 계약상 불이행이 항상 사기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조금 긴 질문이 하나 있어요. 최땡님 2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약 5천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공급업체에선 지급하였으나 공급업체가 물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공급업체가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급업체 거래처들의 사실 확인 및 자사의 상황을 전달한 것을 두고 공급업체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자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걸 보면 이런 경우 사건의 병합이 가능하다면 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거는 최 변호사님 혹시 네. 뭐 이런 경우 많죠. 일단 우리가 고소를 하면은 상대방에서 맞고소하는 경우죠.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병합이 가능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수사관이 같아지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병합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같은 수사관이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또 질문이 있었나요? 제가 요거까지만.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서땡님, 서땡연님. CEO 대표이사가 아니고 최대 주주로만 되어 있으면 법에 직접 관련되지 않나요? 이거는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경우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의장으로 왜 많이 물러나잖아요, 창립자가. 그래서 대표이사는 다른 이제 전문 경영인을 맡기고, 사실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표이사들이 사실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질문 이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조 변호사님? 네, 뭐 상법에서 보면은 일단 책임의 주체가 뭐 이사, 뭐 지배인, 뭐 이런 식으로 막 특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에 숨어 있는 게 또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주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해서 경영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주주라면, 그리고 그게 또 최대 주주라면 그 CEO가 부담할 수 있는 그 대표이사의 형사 책임을 동일하게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타이틀 대표이사 아닌데 최대 주주여도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판례에 따라서 그렇게 최대 주주,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회사는 주주랑,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 주주에 대해서는 경영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 일부 예외적인 그런 형사 처벌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대 주주도 CEO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하실 때 마음 편하시려면 그냥 최대 주주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쏙 들어오네요. 최대 주주도 안전한 것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땡호님께서 형사 문제로 경영권 박탈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판례를 더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형사 사건으로 경영권이 박탈될 수가 있나요? 뭐 우선은 이제 회사 운영 규칙인 정관의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선언해 놓은 정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징역형, 뭐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뭐 선고 확정됐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정관에 의해서 배제가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들이 이제 먹거리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부 과제를 할 경우에는 형사 문제로 구속이 되거나 징역형을 판결 선고를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에 전부 그 과제가 중단되고 제재를 받는 그런 사유 중에 하나로 또 규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뭐 그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개인 회사 1인 주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경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죠. 보통 배임 횡령건이 있을 때 다른 이제 CEO가 오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막 나네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쉬어가는 걸로 하나 볼게요. 익명으로 올려주신 분입니다. 변호사분들에게 자문 및 의뢰를 맡길 때 어떤 분에게 의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람과 사람 호흡, 핏이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변호사분들과의 핏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최재욱 변호사님 웃고 계신데. 네. 어렵네요. 이 사실은 이 변호사와의 그런 핏, 뭐 궁합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는 일단 제 생각은 그래도 한번 일을 같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한 일이라도 한번 일을 해보고 뭐 피드백 온다라든 건지 뭐 통지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한번 여기는 일할 만한 데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술 한 잔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술을 마셔야 되는 건가요? 예, 농담입니다. 곱으로 네.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곱창이랑.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디에 뭐 법률 회사도 많아지고 로펌도 많아지고 뭐 그러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뭐 그것 말고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만나야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일을 해보자. 네. 예. 한번 네. 얘기를 변호사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시고 일단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보다 뭐 사무장을 먼저 만난다. 그럼 일단 이제 그런 데는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변호사가 연락하기 힘들다. 뭐 그러면은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법무법인 디라이트에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받으시거나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시면 댓글 아주 실시간으로 달아주십니다. 예. 여기 익명으로 올려주신 분인데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의결하지 않고 대표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될 경우 법률상 위반이 되는지요. 그리고 해당 금원은 결의되지 않은 지급이므로 횡령이 성립되는지요. 요거는 어떤 변호사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민 변호사님? 조 변호사님. 사실 이런 질문 종종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 스타트업들이 약간 그러니까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나 체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뭐 이사회도 해야 되고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해서 뭔가 그 서류를 만들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락하는 절차가 중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이사의 결의로만 그 대표이사의 임금 그 보수를 정했을 때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사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이걸 지금 말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소급해서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이 절차를 정당한 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답이 지금 이 자리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적절한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의 질문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 많은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에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문서만 남기거나 주총 소집,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주총회 부존재 등의 상법상 위반으로 크게는 대표이사 선임 결의도 무효가 되는지요? 이게 맥락상으로는 좀 같은 질문인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류상으로 진행된다는 게 근데 문제가 이제 소급해서 어떤 서류를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주주가 다 동의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주들이 과거의 그 시점에서 동의를 구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가정이 항상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게 물론 그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것이 과연 아주 못된 짓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근데 대신에 서류를 소급해서 작성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안 자체가 주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소급해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이고 저희도 그런 경우에는 소급해서 작성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한 상황인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서 좀 달리 예,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사안별로는 예를 들어 지금 그 대표이사의 뭐 보수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이제 2배까지인가요? 예, 예, 2배까지 적립을 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고 그 이상으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 인건비로 비용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것뿐이지 비용 처리가 안 된 만큼은 물론 이제 세금을 더 내면은 그만인 문제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결의든 주주총회가 아예 없었던 거냐, 과거에 소급해서 작성한 것만 아예 없었던 거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주주들만 동의해 준다면 부존재 문제와 같은 상법 위반까지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있죠. 이렇게 서류를 뒤에 만들어도 된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실제로 부존재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등기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문서 위조 이런 쪽으로 맥락을 짚으면 공정증서 불실기재의 죄가 돼서 검찰에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의사에 반한 게 이제 문서 위조라는 거는 뭐죠? 문서 명의자를 위조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써줬다면은 위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잠깐 보충해서 설명하자면 뭐 주총 이런 부존재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연 어떻게 증명을 할 건지에 문제가 있어서 특히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법원이 일단 서류는 있는 거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여기 해리님께서 네, 영어 이름을 올려주셨어요. 개인 투자 조합에서 받은 CB 형태의 투자 가만 뭐죠 이게? 투자가 만기로 회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CB의 투자가 그러니까 만기가 됐다는 얘기죠. 현재 재무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빠른 사업 안정화를 통한 신속히 상환을 해야겠지만 그때까지 어떤 대응을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 상당히 좀 해독이 문제가 있었어요. 자, 요거 투자 관련이니까 민 변호사님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요것도 이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은 당연히 아니고요. 예, 대신에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는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을 갚지 못한 상황인가? 한 번 더 볼 수도 있고 과거에 그 경영진이 했던 판단들을 하나씩 뒤져보면서 왜 이 돈을 이때 썼을까? 왜 필요 없는 돈을 썼지? 이렇게 이제 역추적을 해서 뭔가 잘못된 자금 집행을 찾아내려고까지 할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대로 경영을 했었더라면 충분히 갚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가 문제를 삼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최종적으로 무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뭐 받고 재판을 받고 이런 상황 자체를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것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게끔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예,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 상태로 무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투자자의 관계를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줘서 소통을 원활히 해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야기를 잘 풀어라 느껴지네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와 잘 상의하자. 핏한지 안 한지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른다. 오늘의 맥락입니다. 궁금하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세 분 오늘 변호사님 나와주셨는데 또 디라이트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 노경종 변호사도 있고 또 소송을 전문으로 하셨던 이병주 대표 변호사님도 계시고 다양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드림플러스 그리고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 상담하실 수 있는 30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6월 28일 화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날은 바이오 특집으로요. 저희가 순서를 준비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조만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